오늘 주제, 강연 주제에 등장한 사람이, 주로 많이 등장한 사람이 임동원과 김대중이라는 사람인데, 임동원이라는 사람, 김대중 밑에서 국정원장 지내고, 통일부 장관 지낸 사람, 소위 햇볕 정책의 실무 책임자, 이 사람이 2008년에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일하고 만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정일하고 만나서 그것도 식사 이야기입니다. 생선 요리가 나오자 김정일 위원장은 이것은 소미어라는 희귀한 생선인데 특히 머리 부분이 가장 맛이 있고 입술 부분부터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가장 맛있다는 머리 부분이 정작 자신과 나에게만 나온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접시를 우리 측 김보현 차장에게 넘겨주는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회고록에 김정일이하고 호합한 식사했다는 것을 식사했더라도 이걸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사람 잡아서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이 판에 김정일이하고 이런 호합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임동원이라는 사람의 도덕관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걸 우리 측 손님한테 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배려. 근데 이게 남 말의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걸 하나로서 김대중 정권 때 남북 관계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김정일에 대해서 감동해 마지 않는 자가 김정일 상대로 남북 관계를 논의해가지고 통일 방향까지 논의하겠다고 했으면은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김정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다시 히틀러로 이야기 돌아가기 전에 요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제 미군과 같이 일하는 우리 아주 유명한 안보 전문가를 커피 한잔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천안함 폭침 이후에 북한 측의 동향을 살펴봤더니 북한 측에서는 한국이 보복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흔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놓고 당연히 남한에서 보복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대공포를 강화를 한다든지 지대공 미사일을 증강한다든지 한 흔적이 하나도 없대요. 그건 뭐냐? 김정일은 우리가 천안함을 격침시켜도 한국군이 보복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보복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보복을 했다면 우리가 저걸 잠수함 기지 정도는 확실하게 깨부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적에 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일이 말이 맞았어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김정일이가 이명박 정권과 남한 사회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갔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안보 전문가한테 천안함 폭침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국 사람이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무력 공격을 당한 한국이 왜 무력 보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답니다. 그래서 한국 쪽 입장에서 그것은 UN 미국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또 UN 미국 의장도 물어봐야 하니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무력 보복을 하는 타이밍도 놓치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더라 그래요. 아니 당한 것은 한국인데 왜 미국한테 물어볼 법이냐?
아니, 당한 건 한국인데 왜 미국한테 물어보느냐? 그 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아니, 자기가 깡패한테 맞았으면은 그냥 거기서 주먹을 날리면 될 텐데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때릴까 말까요? 라고 물어보고 합니까? 이건 뭐냐? 요 짧은 한마디 속에서 김정일이가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또 우리가 김정일로부터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이 정권이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3월 26일 그날 밤에 바로 북한을 공격을 했어야죠.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했으면은 폭격을 했으면은 북한 잠수함기지를 착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군적인 우리가 세죠. 그 다음에 5월 20일에 우리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5월 24일에 이명박 정부가 아주 엄중한 선언을 했어요. 그 언저리에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5월 24일 날 국방부 장관이 오늘부터 대북방송 재개하고 휴전선에서 그 정황만 방송 제공하고 풍선도 보내겠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북한에서 뭐 보복한다, 정황판 쏘겠다고 하니까 그 뒤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1936년에 일어났어요. 1936년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중에서 1936년 3월 7일에 독일 군대가 독일 영토입니다. 라인란트라는 지역입니다. 라인강의 서쪽, 동쪽, 양쪽이죠. 라인란트가 그게 원래 비무장지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 비무장지대로 독일군을 집어넣은 것. 그게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이 항상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막는 데는 홈이면 됩니다. 홈이. 그럼 나중에 세 번째 걸 막으려면은 삽으로도 안 돼요. 클레이드로도 안 됩니다. 첫 도발을 막는 데는 희생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도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라인란트 지방은 어디냐 하면은 그 라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라인강 서쪽, 동쪽, 양쪽 다 독일 땅인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성전국이 된 프랑스가 다시는 독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라인강 양쪽에는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했어요. 베르사유 조약. 1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라인강 양쪽에는 독일 땅이지만은 양쪽에는 한 각각 50km 이상의 이 완충지대를 두가지고 여기에는 독일군이 진주해서는 안 된다 해서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버렸어요. DMZ라는 말이 아마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우리 휴전선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독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라인강 근방이기 때문에 독일의 이 공업시설이 모여있는 지방이 루르 지방이죠. 루르 지방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공업시설이 거기 있었고 특히 군수산업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게 라인란트 지역이고 여기는 독일 영토이지만 독일군이 진주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베르사유 조약, 그 다음에 1929년에 로카르노 조약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거기에 프랑스 군대가 1930년까지 주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독일로부터 앞으로 여기에 독일군을 진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1930년에 철수를 했어요.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줄기차게 하는 것은 독일의 재무장입니다.
독일 재무장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베르사유 조약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기 시작을 합니다.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해군을 공식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병력 증강을 하기 시작하고 해도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말로만 항의를 하고 별로 강하게 저항을 안 하는 걸 보고 히틀러가 자신을 가지고 1936년 3월 7일 새벽에 독일군을 그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로 진입을 시켰어요.